학창시절 2차돈의 순교에 대해 배우셨을 텐데요. 그 과정을 기록한 비석에는 2차돈이 순교할 당시 상황을 표현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이 흔적 역사, 오늘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2차돈의 순교와 순교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 순교비에 새겨진 글자를 최첨단 장비로 판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고요? 최근에 판독을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판독을 했다라는 거죠. 2차돈 순교비는 9세기죠. 818년에 조성된 비석인데요. 지금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관에 이제 상설 전시 중입니다. 네. 저 같은 그 비전문가의 눈썰미를 보면 열자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마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열자를 읽으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RTI 촬영을 읽어냈다라는 건데, 이 RTI라는 게 뭐냐면 그 360도 각도로 돌아가면서 그 빛을 계속 이렇게 쪼아줘서 그 글자가 가장 잘 보이는 순간을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읽어내는 첨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79자를 새로 읽었다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그 형태를 잘못 표기했거나, 그러니까 오기 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글자로 잘못 읽은 오독, 그런 거 64자까지 해서 새롭게 이제 읽거나 고쳤습니다. 그러면 79글자에 64글자 이렇게 하면은 14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43자를 판독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되게 뭐 엄청난 성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마라라고 이제 하는 연구자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일대에서 해독하기는 어려웠지만 2차돈 순교의 전모를 밝힌 비석의 전반적인 내용, 아마 그 비석이 옛날에 깨끗할 때 이런 그 고을 자료로 해가지고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그 삼국 해동 고승전 이걸 통해서 이미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순교비의 명문이 아까 얘기했듯 잘 보일 때 뜬 탁본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베껴서 목판본으로 찍어낸 글씨첩이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몇 자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뺏겨낸 글씨첩이 있거든요. 뭐 그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돈의 순교 이야기를 알고 있게 되는 거고, 2차돈의 목에서 무슨 흰 피가 뭐 나왔다든지 혹은 뭐 꽃비가 내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비문을 이렇게 읽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돈 순교비의 가치 필설로 다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학계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차돈 순교비는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격렬한 정치적인 갈등 뭐 이런 것을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극복해가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서술했다라는 거고, 또 이 비석이 그런 2차돈의 순교와 관련된 1차 자료라는 거, 그것이 의미가 크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 고승전 이런 것들은 2차 사료잖아요. 그렇죠. 그걸 옮긴 거니까. 그걸 옮긴 거니까. 그래서 이 비석은 818년에 신라인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흰피가 쏟았다든가 꽃비가 내렸다든가 하는 따위의 내용은 이건 뭐 나중에 진짜 뭐 터무니없는 뭐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신라인들이 수백 년 동안 2차돈의 순교 이런 이적 이런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번 비문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다고요? 원래 이제 그걸 이럴 것이다 했는데 그 제대로 읽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2차돈 순교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꽃비라든지 이런 흰피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비석의 명문이 잘 보일 때 탁본을 떴거나 베껴서 혹은 아까 얘기했던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유명한 내용, 그것이 뭐 순교 중에 빨간 피 대신에 흰 젖이 솟구치고 꽃비가 내린 장면, 이걸 또 한 장의 사파로 새겨놨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획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밖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2차돈이 입었던 옷, 이것도 이제 당대 신라 시대의 옷의 복식이라고 하는 옷의 꾸밈새 이런 걸 연구하는데도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파까지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 당시 장면을. 그러니까 글을 사실은 못 읽었다 하더라도 그림을 본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보고 뭐 일종의 불교신자들을 감옥하거나 막 이런, 우리가 이 기사나 책을 보면 사파가 딱 나오잖아요. 그 하나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꽃비가 딱 내리는 장면이 거기 이렇게 보면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돈 순교비의 유일한 약점은 뭐 극심한 마멸 때문에 읽어낼 수 있는 글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 이 비석이 잘 볼 때 뜬 탁본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로 추정
판독을 해왔기 때문에 심한 비일진 몰라도 예. 짝퉁으로 원조를 설명한 격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조 대접을 못 받았던 거네요. 역할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대접도 못 받았지만 예. 역할도 못했다라는 거여서 예. 원조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뭐 그러던 차에 세상 좋아져가지고 첨단 판독 기법이 개발된 덕분에 뭐 140 뭐 석자를 또 새롭게 읽은 게 79자, 고쳐 읽은 게 64자 해갖고 더 확실하게 고별해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 비문에 있는 글자는 143자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총 비석에 보면 7행이 있고 25줄이 있고 예. 5개 면으로 추정되는데 그림이 있는 면에도 뭐 사실은 그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뭐 연구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 그림 내용은 빼더라도 예. 그 5개 면으로 추정되는 걸 총 이렇게 계산해 보면 875자 정도로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번 판독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탁본이라든가 이런 걸 해갖고 총 73.4%인 642자 신규 판독 뭐 79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읽어낸 격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낸 글자 가운데 예. 정말 이건 중요하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 이번 판독의 핵심이 예. 비문의 첫머리에 해당되는 건립 연대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비석이 언제 생겼다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지금까지 순교비의 건립 연대는 원하 13년 818년 무술 8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잘 보일 때 순교비를 탁본한 자료를 목판으로 인쇄한 그런 글씨첩이 있습니다. 원화첩이라는 건데 예.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화 13년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 막상 순교비를 보면 이 원화 13년 구절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요. 하필이면 비문의 첫면 굉장히 마밀이 심해가지고 거의 읽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면 맨 오른쪽 행 중간 부분에서 13이 보인 겁니다. 13이. 그러니까 13이라는 것은 원화첩에 등장하는 비문의 첫머리 원화 13년의 13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문제는 그런 13년이라는 것이 예. 첫 행의 중간쯤에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첫 행의 윗머리 위쪽에도 뭔가 주어가 있을 거다. 그렇겠죠. 라는 존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RTI로 빛을 쬐 보니까 거기서도 뭔가 어렴풋한 개견자 비슷한 뭐 그런 부수가 보이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해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예. 연구자들이 보면 이게 개견자가 있고 그걸 보면 염자다. 염자요? 우리가 염증 날 때 그 염자가 있는데 그 염자다라는 건데 그 염척이다라는 비문의 주어가 염척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독이 됩니다. 염촉? 염촉이 뭐 어떤 뜻이에요? 염척이 누구냐 하면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 이차돈의 어떻게 보면 본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본명요? 예, 삼국유사를 보면 순교자 이름은 박염촉이다라고 나오고 혹은 가로 열고 이차 혹은 이처라고 이제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그 삼국사기에는 이차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돈이라고 이제 한 건데 네. 순교비에서는 염척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럼 본명으로 염척이라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 염척이 맨 첫 번째 나오고 네. 한자 건너서 당기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네. 사실 2차돈 순교비를 석당기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팔각 돌기둥에 이렇게 불경 같은 것을 새긴 것을 석당이라 그래서 돌깃발 같은 깃발 같은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2차돈 순교를 보면 그냥 비석 같은 것이 아니라 네. 육각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육각형의 돌 깃발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불경을 세운다든가 그런 그 고승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뭐 이적을 새긴다든가 예.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차돈 순교비의 첫머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염촉의 석당기 즉 비석 같은 것이 원화 13년 818년 헌덕왕 13년 무술 8월 며칠에 조성되었다. 라는 글귀가 새겨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판독 결과 대충의 그 내용이 나온 거죠. 첫 번째. 이제서야 순교비가 원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내용을 해독해 본 결과 신라 사람들한테 2차돈의 순교하고 순교비는 어떤 의미였을지 담겨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순교비하고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 고승전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요컨대 이런 거죠. 527년에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할 작정으로 해서 첫 번째 사찰인 흑륜사
사찰을 짓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대소신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죠. 당시에 토속 신앙을 믿던 그런 당시 귀족이라든가 지배 세력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정치 지도자는 종교 문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정치나 종교나 이런 거 되게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죠. 예. 복잡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흥왕이 고립무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죠. 네. 야, 내 편에서 나를 좀 뭐 이렇게 도와줄 사람 없느냐라고 이제 하니까 예. 이때 손 들고 나온 사람이 당대 22살 혹은 뭐 어떤 책에는 26살이라고도 하는데 예. 염척 즉 2차돈이다라는 건데요. 그때 22살밖에 안 예,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엔 22살, 23살 때 성인이었겠지만 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애지만 그 이분이 17관등 중에서 10위에서 13위 정도 되는 그 벼슬 이름이 관직 이름이 사인 벼슬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하급 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왕의 최측근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대통령 비서실에 뭐 행정관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네. 어쨌거나 손 들고 나온 염척 2차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께서 네가 왕명을 잘못 전했다라고 저를 꾸짖고 신의 머리를 벤다면 백성들이 아마 그리고 만민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순교를 자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제목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법흥왕도 아니 내가 왜 죄 없는 사람을 모시나 이렇게 나왔겠죠. 뜬금없는 네.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이차돈이 계속 그래야지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순교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 순교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대는 베옷을 입었지만 뜻은 비단을 품었구나. 생각은 백성에 있고 마음은 왕에게 충성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순교 명문에 나오는데요. 예. 이 결국 염척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법흥왕이 무장한 무사들을 뭐 이 조정의 사방에 배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대소신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쳐요. 너희는 내가 불법을 믿으려고 사찰을 짓는다고 여겨서 지금 나한테 반역을 꾀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대소신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반역할 뜻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막 맹세하고 아닙니다 하고 손살을 치고 그러는 거죠. 뭐 2차돈 내가 한 이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예. 이 여기서 이제 순교비의 판독이 약간 불분명해요. 예. 그러면서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라든가 해동고성전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네. 삼국유사는 뭐라 그러냐면 법흥왕이 사찰을 조성하라는 왕명을 2차돈이 고의로 늦춰서 전달했다라는 이유로 염척의 책임을 물었다라고 이제 전했는데 예. 반면에 삼국사기는 뭐라 그러냐면 불교를 받아들이자는 염척 2차돈과 절대 안 된다는 신료들 사이에서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예. 법흥왕은 희생양으로 해서 2차돈에게 죄를 묻는 모양새를 갖췄다라고 이제 했고요. 해동고성전은 염척이 극력 반대하는 대소신료 앞에서 내가 왕명을 사칭해서 흥륜사 사찰 건립을 강행했다라고 자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씩 좀 다른 내용이죠. 다르긴 한데 약간 해동고승전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2차도는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악의 근원, 이 악의 축으로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염척 2차돈이 형장으로 끌려 나오고요. 이 사형집행관이 모자를 벗기고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참수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제 순교비는 그렇게 썼는데 그림이 좀 다릅니다. 그림은 그 순교비에 나온 그림은 뭐냐면 죽음을 맞이한 염축이 관을 쓰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떨어진 목을 보면 관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아마 문자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그림은 좀 시각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 순교 장면을 미화했거나 좀 신성시한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 대고 뭐 뒤로 묶고 이러면 좀 그렇죠. 없어 보이잖아요. 순교자가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야기 구조로 보면 어찌됐든 죄를 뒤집어 쓰는 희생양이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개죽음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끝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염척 2차돈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뭐냐면 만약에 부처님께서 신통력이 있으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죽어요. 유언을 남기는데 그러면서 목이 탁 떨어지는데 막상 그 진짜 순교비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염척이 예언했던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염척의 목이 떨어지자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다. 배교 1장.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천우명화 땅이 6번 흔들렸다. 지위육약이라고 하는데 도약할 때 그 약자입니다. 아,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네. 이 기겁할 일 아닙니까?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예.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 자체 목을 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사실 자체라도 신라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 순교를 보면 뭐라고 썼냐면 되게 좀 러프하게 썼는데 예. 사람과 물건이 애통해했고 동식물이 불안해했고 길에는 통곡 소리가 이어졌고 우물과 방앗간엔 발길이 끊어졌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했는데 상궁유사는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네. 2차돈의 친구들은 창자가 끊어진 듯 이별을 애석해 했다. 상여를 바라보면서 장송곡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듯 했다라고 했고요. 삼국사기는 뭐라고 썼냐면 이후에 2차돈의 순교에 의해 불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보니까요. 네. 맥락상으로는 당시 불교 신자, 불교가 상당히 퍼져 있긴 했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쵸. 조금씩 퍼져 있었고 민간 신앙으로 조금씩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을 예, 뿐이지. 그랬을 뿐이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런데 목에서 피 대신 젖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그냥 만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흰전 이야기가 나오는 불경들이 있습니다. 뭐 현우경이라든가 부법장인연전이라는 불경들이 있는데 5세기에 편찬된 불경이기 때문에 당대 유행을 했을 거고 다 읽어봤을 거죠. 그렇겠네요. 이건 뭐냐면 불교를 탄압했던 옛 인도의 왕들이 고승의 머리를 베자 뭐 정수리나 목에서 젖이 나오고 또 사지를 잘랐던 몸이 되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순교자의 어떤 마지막 최후가 그런 모습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라 예. 조선 천주교 도입 시기에도 이 염척 2차돈의 순교와 같은 흰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논문을 천주교 보고 순교에서요? 예, 봤는데요. 1801년에 일어난 그 유명한 그 신유박해 예. 그 순교자 중에서 윤점혜와 그다음에 문영인이라는 여자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주인공인데 예. 윤점혜라는 분은 조선 최초의 수도인 동정로 공동체를 결성한 인물인데요. 예. 신유박해 때 붙잡혀가지고 온갖 혹독한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데 잘린 목에서 흘린 피가 우윳빛이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요. 그리고 또 국녀 출신 천주교인인 문영인도 신유박해 때 역시 체포돼서 모진 고문에 시달리는데요. 그때 약간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고문으로 찢긴 다리에서 솟구친 피가 금방 꽃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떠올랐다라는 거고 이어서 참수형을 당해서 머리가 떨어졌는데 역시 흰 피가 흘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천주교에서도 전합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이렇게 순교 장면이 그려지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특히나 그 이 흰 젖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죠. 꽃비가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 피는 죽음과 절망을 의미하지만 빨간 피는 젖은 사실 생명을 또 상징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순교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재생의 의미를 강렬하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순교자 한 사람만의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젖이나 우유 같은 것은 고통받는 중생과 민중을 살리는 자양분, 먹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차돈 염척의 순교가 바로 그랬는데 그의 희생을 자양분 삼아서 신라 불교가 삼국통일을 견인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 촉매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차돈이 신라인들한테는 굉장히 불심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2차돈의 순교를 다시 학창실로 되돌아가서 배우는 느낌인데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신라인들한테 2차돈은 불심의 상징으로 추앙받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다 이게 290년도도 지나니까 추모일기가 아무래도 사라지니까 이제 그 되살아나는데 그때가 이제 헌덕왕 연간인데 대대적인 염촉 추모 이벤트가 벌어지죠. 그게 817년에서 18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최고위 그런 불교 관직 중에 한 분인 해룡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불교계 고위 인사들을 총동원해서 염척의 옛 무덤을 고치고 그 앞에 비석을 세우는 것이 바로 2차돈의 순교비다라는 거지. 290년 만에. 그래서 1800년대에 그때 추모비가 세워지는 거군요. 근데 그때 추모 분위기가 되살아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 순교비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무덤에서 그 어린 혼백이 나타나서 늙은 혼백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내가 꿈에서 본 내 아들 같다. 내 아들의 혼 같다. 그래서 뭐 조문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혼백이 내가 누군 줄 아냐.
염촉 2차 돈이다. 옛날에 뭐 불법을 일으키려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호통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90년이 지난 후에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염촉이. 예.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나를 잊었냐라고 호통을 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순교비에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데 상부유사나 이런 데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순교비를 우리가 비문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는 네. 12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깨어났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2차전 순교비가 되게 중요한 문화재인데 아직까지 소유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비지적 문화재입니다. 소유권이 뭔가 이게 경주박물관 거냐 아니면 백률사라고 절 거냐 이런 게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 있으니까 아마 혼백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읽어야 될 또 비문도 있고 해서 뭐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요하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일과도 연관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사색하는 힘, 아무런 제약 없이 상상하는 힘, 인터넷 없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신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들이 정보를 퍼부어서 우리의 주의를 낚아채려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 우리 세상을 가득 채우고 넓은 시각에서 자신이 산만한 상태임을 깨닫고 무슨 조치를 취할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인류가 잃어가고 있는 집중력 중 하나는 개인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력을 스타디움 라이트, 경기장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스타디움 라이트는 서로를 보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집단의 목표를 세워 이를 이루고자 함께 싸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사라지면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연재해는 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죠. 공동체 전체가 협력하고 한 사람의 책임을 각자 다하는 것이 모두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커다란 의미의 집중력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더 큰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해 둔감해질 때 점점 더 치명적인 자연재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